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올해 가족 나들이 객들도 증가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보내고 계실 텐데요. 또 우리 사회 한편에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가정도 있습니다. 복지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 5월을 맞아서 아동과 노인 중심으로 울산의 복지 현 주소를 조명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김연옥 울산시 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이하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또 해오셨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 이제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국장이신데 어떻습니까? 이 분야 업무를 좀 어떻게 느끼면서 일을 좀 하고 계신지. 네. 우리 시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복지 분야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예. 공직 생활 중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분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아동 청소년 복지 이제 전공이시잖아요. 이 분야를 선택한 뭐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예. 아동이 겪는 문제를 저희가 신속하게 발굴을 하고 좀 되게 신속한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은 그 아이가 좀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아동 그리고 청소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군요, 결국. 사명감, 네. 예.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 두 분과 전문가 두 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마련한 시사 진단, 울산시의 복지 정책,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복지 예산이 1조를 넘어서 전체 예산의 35% 정도라면서요. 굉장한 수준인데요. 우선 복지 분야의 예산, 또 대상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를 듣고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점차 심해짐에 따라서 나라 전체에서도 복지 예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한 10여 년 전 2013년 같은 경우에 복지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한 21% 정도였습니다. 지금 2023년 한 10년 사이에 지금 35%가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복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비, 의료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복지 대상자별로 본다 그러면은 노인, 장애인, 아동, 또 청소년 이렇게 각 계층별로 그리고 각 분야별로 복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울산이 부자 도시, 젊은 도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도시 이미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과연 어느 수준인가? 타 도시들과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울산의 복지 수준을 뭔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다른 8개의 특광역시, 예를 들어 서울을 포함한 부산, 대구 이렇게 총 8개의 광역시를 평균을 내봤는데요. 2021년 기준 그 8개 특광역시 사회복지비 비율이 약 39%인데 반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약 3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부터 쭉 이제 사회복지비 비율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그 특광역시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 예산에서 뭐 공공부조, 사회수당과 같은 이런 중앙부처 매칭 사업이 그 주로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울산시 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복지 수준이 단순히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이 되는 그 예산의 규모와 반드시 비례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울산시 자체 복지 사업에 뭔가 정책 수립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코로나19 겪으면서 복지 취약계층은 더 사실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달라져야 하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그럴까요? 예, 사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또 취약계층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격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학교도 같이 문을 닫고 어린이집도 같이 문을 닫다 보니 돌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 또 이렇게 활동이 굉장히 제약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정상화되었고 이런 그 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독거 노인에 대한 이제 식사 배달 이런 네. 것들도 재개가 되었습니다. 또 올해 5월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도 예년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이렇게 정상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여전히 그 방역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의 복지 정책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지금부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이 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출생 극복 문제와 맞물려서 이 아동 복지는 복지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울산시는 어떤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합계 출산율이 0.85였습니다. 네,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제 매년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 걱정이 큽니다. 울산시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고 또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 이런 부분들을 좀 경감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 그리고 아이 돌봄 이런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출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부모급여, 아동수당, 또 뭐 첫 만남 이용권 이러한 여러 가지 현금성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이 이제 아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완전히 만족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발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 보육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많은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아이 돌봄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민을 하고 여성 경력 단절도 이때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초등 돌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모아서 그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하, 예. 국장님이 지금 뭐 여러 정책들 또 목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울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울산시의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약 12%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이 출생아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광역시에도 그 출생아 수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 울산광역시가 그 감소율의 폭이 가장 높은 것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동안 울산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높임에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결혼과 출산을 앞둔 젊은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그 정책의 체감성이 과연 도출이 되었나 혹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울산시 내 그 구군별로 좀 살펴보면은 조금 긍정적인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울산시 북구의 경우에 2021년도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시 지역 내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이고요. 또한 울산시 북구가 또 2021년 12월 그 유니세프 말씀하셨는데 아동 친화 그 도시 인증을 받은 유일한 울산 그 지역 사회 내 유일한 네. 구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시 북구를 조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다른 구군에 비해서 그 아동의 출산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북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더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 아동 정책을 그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선두주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동 보호일 텐데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사건 뭐 끊이지 않고 있고 울산도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 문제 울산 현황 좀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울산에서도 아동 학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은 전국 아동 피해 아동 발견율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전국 평균이 1000명당 5명 정도인데 비해서 울산은 1000명당 14명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실제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지역 내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다들 높아지고 또 이거에 따라서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 아동 학대는 발생한 이유보다 그 이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보는 사회보장 시스템 상에 아동 학대가 예상된다라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예방 접종 기록이 누락되었다든지 아니면 쉽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입학 소집일에 오지 않았다든지 네. 이런 징후들이 한 30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 소재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해에는 아동 학대가 조금 줄었습니다. 예. 한 37% 정도 감소를 했고 점차 이제 아동 학대 부분이 울산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가정 내 아동 학대인데 사실 뭐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것들 뭐 어린이집, 학교 같은 기관에서 아동 학대 좀 보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강력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정책적인 대책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때요? 그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부모입니다. 아하. 부모가 아이를 훈육의 이유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신체적, 뭐 정서적 이런 체벌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뭐 훈육의 이름으로 아동에게 가하는 체벌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합니다. 이 아이들을 향해 가해지는 신체적인 체벌이 결코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벌이 아닌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그 아이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겠지. 그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 행동이 교정이 되거든요. 예. 단순히 이제 체벌을 해서는 결코 내 아이를 뭐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동학대 처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장 그 수위가 높은 처벌이 아동학대 살해죄입니다. 이게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그 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향한 그 학대가 뭐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처벌을 강화할 경우에 아동 학대가 굉장히 교묘하고 더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지자체의 뭐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아동을 키우는 그 가정 안에서 특히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노력, 부모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 아동 학대 발생 이후에 뭐 약 15%는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되고요. 거의 85%는 다시 원 가정으로 복귀시킵니다. 그 말은 즉슨 재학대의 그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부모에 대한 교육, 부모에 대한
역할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정책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서 지금 각 시와 각 구군에 아동 보호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예. 그래서 지금 33명의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전문적 아동 보호 기관이 이제 울산에 2곳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학대를 했던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서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대학병원을 비롯해서 15개 병원이 아동 학대를 전문적으로 발견하는 병원, 새싹 지킴이 병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이제 발견하실 수 있는 분들, 전문적으로 발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시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 즉각 분리되었을 경우에 질 수 있는 쉼터는 저희 시에 5개 구군에 다 한 군데씩 지금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형편상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거나 또 부모님의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그 구군에 있는 드림 스타트 사업단이라고 해서 애들 공부라든지 혹은 건강 또 심리 상담 이런 각 아동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해주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홈이나 혹은 이제 위탁 가정을 연결을 해서 원래 보통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자, 노인복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울산의 복지 대상 가운데 노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울산의 경우 좀 어떤 상황이에요? 노인의 인구수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요. 이들의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노인 복지 기관의 수가 충분한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 노인 복지관은 총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각 구군별 노인 인구수 대비 노인 복지관의 수가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약 3만 3천 명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관의 수는 약 2개소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북구의 경우에는 노인의 인구수가 약 18,000명인데 노인 복지관 수가 2개거든요. 이 노인 인구수가 많은데도 2곳, 그래도 그보다는 적은데도 2곳. 이러면은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구가 더 취약한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인 인구가 갖는 그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 즉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65세 이상 그 노인 인구 중에 여전히 노동 생산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충, 창출 등과 같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울산시도 이제 노인 친화 도시 실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정책들 어떤 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어르신들 주된 관심 분야는 이제 보면 일자리 네. 그리고 건강 또 여가 생활 주로 이제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요즘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요양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정에서 요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간보호센터, 야간보호센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 보호센터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센터입니다. 최근에는 또 경로당이 노인 어떤 여가시설, 취미시설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역 경로당 연합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든지 저희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특별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시니어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시니어 초등학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제 1960년대부터 울산에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찾아오신 분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한참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분들이 퇴직 후에 정말 뭐 어떤 여가 생활이라든지 또 좀 더 공부도 하고 싶고 아하.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데 이 노인복지관 가기에는 아직 너무 젊고 예, 어중간한 그런 분 나이 많으시죠? 분들이 예. 많으셔서 저희 이제 그 새로운 시책으로 그 시니어 초등학교를 지난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이제 노인복지 부문은 한 뭐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울산이 WHO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2단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 잘 준비를 해서 울산이 노인들도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 가장 큰 네, 복지는 네. 일자리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일자리 문제는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자리 관련 정책도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 해도 경제적인 예.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가장 그 높은 축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노인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건강하고 활동력이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혹은 뭐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카페, 식당 이런 생산적인 부분 예. 혹은 이제 시장형 이런 일자리를 마련을 해드리고요. 또 이게 또 조금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공익형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올해 저희들 그 어르신 공공 일자리가 한 520억 원 정도, 예. 14,000개 정도 지금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자, 울산의 노인복지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현옥 울산시 복지여성국장, 이하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이 복지 정책은 생애 주기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또 그 수요도 다양해서 어려움이 참 큽니다. 국장님, 울산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지 우리 시민들께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또 시민의 복지 욕구가 이렇게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복지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우리 이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층에 대한 주거라든지 취업 지원, 또 이 중장년이나 청년 1인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이제 지원이 또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고독사 문제, 또 이제 청소년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장애인 쪽에서는 이렇게 지적으로 약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쯤 되는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지원도 지금 이번에 조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또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를 올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025년경에 완공이 될 건데요. 개개인이나 혹은 이제 개개 가정에 맞는 저희들이 이제 그 맞춤형 복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행복하게 예.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복지 정책들 좀 어떤 것들이 뭐 늘 계속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예. 굉장히 다양한 그 대상별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핵심 단어는 저는 맞춤형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복지의 수요자라고 했을 때 사회 경제적 취약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뭐 장애 가정, 저소득 가정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그 정책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의 접근에서도 사회 경제적 취약층과 그렇지 않은 그 가구 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접근에 대한 격차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복지 예산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혹은 동일한 사람에게 중복 지원이 되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어쨌든 주제별로 쭉 진행을 한다고 중간중간 못다 하신 말씀 또 있으실 텐데 짧게 시간 좀 드릴게요. 민선 8기 들어서 김두겸 시장님 출범하신 이후에 사실 저희 이제 시의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이제 난방비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난방비 같은 경우에 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또 뭐 노인 주간 보호 시설 CCTV 설치라든지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 부분이고 시 재정이 한정돼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부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과 끝을 아동이라는 컨셉을 잡았기 아동, 때문에 예. 아동 기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그 작년부터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 즉 아동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차례 포럼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아동 중심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 또한 아동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시사진단은 우리 김원욱 국장님께서 선곡을 좀 해주시면서 끝곡을 좀 들어볼게요. 저는 그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골라봤습니다. 이 참 선곡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오늘 주제 가정의 달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우리 젊은 층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한번 힘을 내보자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현옥 울산시 복지여성국장, 이하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은 유난히 의미 있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있지요. 그리고 입양의 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 좀 많이 갖게 되는데요. 울산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인 만큼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밤이 젖어